예, 반갑습니다. 예, 저는 박홍구입니다. 혹시 건축사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렇게 알고 있습니까? 아프면 어디 가죠? 예,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건축의 시작과 끝은 건축사가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축을 할 때 처음 만나고 또 마무리까지 하는 게 이제 건축사들이 하는 역할이고요. 예, 저는 설계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강주에서 이런저런 한 27년 동안 지금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 강의를 쓰는 게 뭐 제 직업하고는 약간은 좀 거리가 있지만은 제가 강주 도시 건축 그다음 어떻게 하면 공간이 사람의 삶의 공간 복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 뭐 복지나 문화 같은 경우는 앞에 여러 단어들을 붙여가지고 다 쓸 수 있는데 공간 또한 복지로서의 우리한테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건축을 시민들하고 좀 더 가까이 다가서게 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다양한 분야에서 건축의 하나의 스펙트럼을 여러분들한테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 아주 깊은 이야기보다는 강주에서 좀 들었던 이야기 아니면 들을 만한 이야기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기억들을 기록으로 남겨야지 이야기가 되고 스토리가 되고 히스토리가 되고 스토리텔링의 자산이 된다. 그게 지역의 또한 문화의 바탕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올 초에 뭐 신문에 가마우지 아파트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이런 사진을 신문 일면에 아니 전면에 소개를 했더라고요. 이 새들도 군지별에서 살면 어쩔 수 없이 이런 가지에 층층이 집들을 지어서 사는가 봅니다. 여러분들이 사시는 대부분이 사시는 아파트 또한 이것과 큰 차이가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면서 살아있는 것들이 군집에서 살 때 어떻게 되는가, 농경사회에서 산업화가 되고 도시로 인구가 몰려오면서 상수도 하수도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되고 또 건축 기술이 함께 뒷받침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컴팩트 도시가 됐다. 혹시 여기 도시가 어딘지 이렇게 알아맞혀 보실 수 있겠습니까? 다음 사진을 보여주면 초등학생들도 다 어딘지 아시죠? 예. 이거 보면 초등학생들도 이거 보면은 다 어딘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시드니. 여기는 어디일 것 같습니까? 유럽에. 이 다음 사진을 보여주면은 다 알죠. 이 도시에서 건축이 차지하는 힘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러면서 저는 늘 강주를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강주는 어떤가? 20년, 2000년대 들어와서 지난 22년 동안만 생각해도 어떻게 도시가 지금 변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같이 생각의 폭을 좀 넓혀보고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새 많이 TV에 나오는 사람이죠. 푸틴. 여기는 이제 G7 회의가 열렸었던 2018년도 사진이고 여기는 금년 2월 사진입니다. 생각과 그 다음에 공간이 어떻게 사람한테 서로 피드백을 하는지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건축학 개론에서 배웠던 그 내용과 실생활에서의 어떤 관계성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여러분들이 사는 공간 그런 부분들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난다는 것들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풍수에서 길지는 자택시 우버스라고 합니다. 그냥 교통이 좋은 곳이 길지다. 그래야지 돈도 부동산 가치도 오르고, 왜 지금은 인공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기 때문에. 근데 예전에는 자연의 원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겨울에 한파, 북풍을 막아주고 여름에 시원한 바람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배산임수 그런 것들이 풍수의 핵심이었지만은 지금은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더 많다. 그런데 지금도 저희들이 사옥을 설계한다든지 주택을 설계할 때는 풍수에 대해서, 혈자리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접근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처칠이라는 분이 말씀하신 것이 저희 건축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환경에서도 많이 해자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만들지만 다시 그 건물이 우리를 만든다. 이것은 영국에 있는 국회의사당입니다. 1941년도 나치가 영국을 공격하면서 여기에 일부가 폭격을 받았죠. 이거를 재건하면서 거기에서 했다는 연설 중에 하나가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를 이야기할 때, 환경을 이야기할 때 늘 요 말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건축에 살면은 좋은 삶이 되고, 나쁜 건축에 살면은 나쁜 삶이 된다. 우리가 제가 서울에 한 이제 시골에서 올라가서 영등포 철길에서 한 1년간을 살았는데요. 한 3일 지나니까 이 기차 가는 소리가 안 들리더라고요. 그냥 잠을 잘 잤습니다. 근데 천천히 이게 적응을 하면서 몸에 좋을 일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탄광촌에 산다든지 아니면은 나쁜 환경에서 살았을 때는 천천히 몸이 병들어가는 것처럼, 나쁜 환경에 사느냐 좋은 환경에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들이 거기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뭐 코이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을 겁니다. 어항 속에 사느냐, 냇가에서 사느냐, 아니면 강물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뭐 10cm 내외가 1m로 이렇게 커질 수 있다는 것. 저는 몇 년 전에 JTBC에서 그 차이나는 클래스에 숲 전문가가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숲 속에 가서 참 나무들은 평온하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나무들끼리 치열하게 싸운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숲에 가서 생각이 좀 달라졌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서로 햇빛을 받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을 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담양에 있는 중록원입니다. 대나무들이 이렇게 자라는데 거기 옆에 있는 소나무도 똑같이 대나무처럼 자랍니다. 다 생존을 위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글쎄요, 여기에 와 계신 분들도 생존의 질과 양을 더 높이기 위해서, 넓히기 위해서 와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뭔가 하나씩 보고 느끼면은 저는 훨씬 더 삶이 더 풍부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건축에 대한 하나의 시선을 조금 갖는 것도,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생활하는 건물과 도시 주변에서 볼거리들이 훨씬 더 많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복지라고 하는 것을 그 사전적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행복한 삶, 좋은 건강, 윤택한 생활, 이런 것들이 다 누릴 수 있을 때 복지라고 하는데, 이게 혼자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행정이, 기업이, 정부가 그런 것들을 뒷받침을 해줘야 되죠. 건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공공이 지은 건물, 개인이 지은 거, 또 아니면은 이제 대기업에서 지은 것들이 우리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강주에 그런 공간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한번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민 복지를 위한 건축 도시 공간이라고 한번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이 저희들이 공원 같은 경우도 맨 처음에 발생하게 된 게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19세기 근대화 도시화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왔지 않습니까? 아까 가마우치 같은 경우도 그렇게 밀집을 해서 살면은 이게 안 되죠. 좀 숨통이 트여야 되는데 그 숨통을 트이기 위해서 공원이 만들어진 거죠. 뉴욕의 센트럴파크가 됐든 다른 우리가 지금 도시계획을 할 때 항상 공원을 만드는 것은 법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그동안 근대화 과정, 도시화 과정에서 공원이 있음으로 해서 거기에 숨통 역할을, 허파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게 공원 쪽에서는 녹지, 구호 역할, 복지이고 구호다. 이 공원 자체가. 그러면서 이쪽에서는 녹색 복지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공원이. 그러면 이제 강주에서도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 좀 있으면은 같이 볼 수 있을 겁니다. 바로 푸른길 공원이죠. 푸른길 공원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강주에서 2000년대 들어가지고 가장 잘한, 제가 한 4가지를 개인적으로 뽑아봤는데요. 이게 가장 잘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각에서는 시민단체들을 상당히 색안경을 끼고 보는데요. 저는 시민단체의 힘이 아니었으면 이것은 불가능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주역에서부터 효천역 구간까지 이 푸른길이 공원으로 만들어진 것은 정말 아주 잘한 일이다. 그래서 이런 것 자체가 저희들한테 주는 공간복지이다. 이게 전체적으로 주민복지의 하나의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 아마 동구에서 가장 혜택을 많이 보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우산 근린공원을 이렇게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저희 아버님은 시골에 계시다가 이제 강주에 오시면은 한 10년 전만 해도 강주공원을 가장 많이 가셨습니다. 근데 지금 강주공원은 이제 어르신들이 거의 안 계시고 우산공원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많이 흩어져 있는 것인데요. 이런 공원 자체가 우리한테 주는 공간 복지에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서울 시청 지하에 있는 시민청이라는 부분을 공공이 시민들한테 어떻게 공간복지 역할을 해줄 수 있는가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장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가보면은 전시도 많이 하지만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많이 있고 공연, 또 편히 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곳이 시민들한테 공간복지를 제공하는 곳이다. 동구청 1층도 여유만 있으면은 다 오픈해서 쓰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기는 강교에 있는 갤러리아 백화점인데요. 저는 이 백화점도, 강주에 있는 백화점은 오래전에 설계가 돼가지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쉴 수 있는 공간들이 아주 협소합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몇 년 전에 지어졌는데요. 램쿨하우스라고 아주 유명한 건축가인데 니움 미술관의 건물 하나를 설계했던 세계적인 건축가인데요. 이 통로 부분이 이 내부 길입니다. 1층에서부터 이 길만 걷다 보면은 옥상까지 연결되는 거고, 이 길 옆에 커피숍과 서점이 있어서 또 이 통로 옆에 의자도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는 내가 돈 있는 사람은 거기에서 쓰지만 돈을 소비를 안 해도 이 공간을 얼마든지 즐길 수 있다. 이게 공간복지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공짜로 자유롭게 들어가서 쉴 수 있는 곳, 그게 공간복지의 첫 번째거든요. 공원이 그런 것처럼. 그런데 보면은 통로 부분에 유리로 돼 있어서 애들이 여기서 뛰어놀고 아주 재밌게 노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강교에 있는 갤러리아 백화점인데요. 여기는 용산역 앞에, 신용산역에 있는 아모레 퍼시픽 사옥입니다. 지하철에서도 연결되고 1층에서도 연결되지만은 여기 1층에서 3계층까지 오픈된 이 공간이 다 시민들한테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저도 시간이 있으면은
여기에 가서 좀 앉아 있다 오거든요. 정말 저는 이제 공간이 이렇게 크고 또 아늑하기 때문에 또 색다른 공간적인 체험을 하기 때문에 이 공간을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위로 올라가는 것은 자기네들이 다 커팅을 하고 있죠. 최근에 지어지는 이런 사옥들은 다 이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분당에 있는 네이버 사옥이라든지 한국타이어 사옥 같은 것들도 보시면은 다 이런 식으로 공간들을 개방하고 있는 것들이죠. 여기 혹시 가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의도에 있는 더 현대 서울이라는 이제 요새 강주에서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복합 쇼핑몰입니다. 이 건물은 나중에 보여드릴 프랑스 파리에 있는 퐁피두 센터를 설계했던 리처드 로더스가 설계한 건물입니다. 옛날에 통일교가 있었던 그 자리죠. 여기에 들어서 있는 이 백화점은 최상층에 이렇게 실내 정원이 있어서 뭐 젊은 친구들은 전국에서 다 몰려들죠. 근데 저도 가보니까 제가 가장 연식이 높은 것 같더라고요. 거의 뭐 제 또래는 거의 안 보이고 다 젊은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 얼마든지 저는 즐길 수 있다. 이게 제가 건축을 해서 즐기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여기에서 한 4-5시간 돈 10,000원밖에 안 쓰고 여기서 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공연도 하고 분수도 보고 앉아서 멍 때리기도 하고 이런 공간들이 많이 있어주면 또 이런 공간들을 향유를 할 줄 알아야지 이런 공간들을 또 꾸밀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강주에서도 건물이 들어설 때 좀 논란이 있었던 게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인데요. 근데 그 논란은 참 아쉬운 논란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30여 년 전에 지어졌던 파리 에펠탑이 뭐 지금은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최고의 가치를 발휘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뭐 영화도 있었죠. 에펠 영화가 상영이 됐었는데요. 맨 처음에 지어질 때 얼마나 반대가 많았습니까? 그런데 뭐 20년 동안 있다가 철거하겠다라고 하고 그런데 20년이 지났을 때 또 세상이 바뀌면서 그거를 존치해서 오늘의 프랑스 파리를 상징하는 것이 됐고 이걸 한 50년 전에 지어진 퐁피두 센터인데요. 아까 여의도에 있었던 파크원 건물을 설계했던 사람이 설계를 했습니다. 이 주변이 이런 식으로 옛 건물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게 지어진다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누가 선택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뭐 공모전 하면은 심사를 받죠. 모든 게 심사위원이 판단을 한 겁니다. 수백 개의 작품 중에서 그때 당시에는 이것을 뽑았고 에펠탑도 이 공모를 했던데요. 제안을 해가지고 선택을 받던데요. 영화를 보니까 이것도 그때 당시에 심사위원들이 40대 건축가가 설계한 이 작품을 뽑은 거죠. 그래서 이것을 짓는다고 했을 때 엄청난 반대가 있었고 지어놓고는 또 최고의 명소가 되어 있는 게 퐁피두 센터입니다. 이게 한 50년 정도 됐죠. 이게 루브르 박물관이고 이게 루브르 리모델링 이게 하면서 이게 어떤 모양이죠? 예, 다이아몬드죠. 이게 피라미드는 이제 묘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전에 이게 IMP라고 하는 이제 건축가인데요. 여기는 공모전을 안 했습니다. 미테랑 대통령이 이분한테 의뢰를 했죠. 근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 중국계 미국 건축가이고 그러니까 프랑스 자존심을 많이 건드렸다라고 해서 엄청난 저항이 있었죠. 왜 프랑스에도 유럽에도 유명한 건축가들이 많은데 왜 중국인한테 시키냐? 그게 첫 번째였고 왜 죽음을 상징하는 피라미드를 여기에 박물관에다가
갖다 놓냐. 그 다음에 이렇게 고전 이게 옛 건물에 이 초현대식 유리 피라미드를 갖다 놓는 게 주변하고 맞는 거냐. 그것 가지고 많은 논쟁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이 설계자의 안목을 존중하고 그분의 판단에 믿고 미테랑 대통령이 전폭적인 지원을 했던 거죠. 그래서 40여 년 전에 이게 만들어졌고 지금 뭐 엄청난 뭐 관광객들. 근데 이 건물 때문에 오는 것만은 아니지만은 이 건물에 그런 컨텐츠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도 마찬가지예요. 50년 전에 지어졌지만은 이것은 요른 유존이라고 하는 사람이 설계를 했지만은 심사위원은 뉴욕에 있는 TWA 공항을 설계했던 에로 사이렌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심사위원장이었는데 비행기 때문에 1차 심사는 참여를 못하고 오후에 하는 2차 심사부터 참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올라온 거 보고 야 2차 때 어떤 작품들이 있었는가 보자 해서 이 작품이 패자부활전에서 올라와 가지고 최종적으로 당선이 돼서 오늘 명물이 된 건데요. 맨 처음부터 이런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구조 계산 어떤 엔지니어가 어떤 그걸 시스템을 제안해 가지고 된 것은 아닙니다. 건축가의 이 아이디어들을 초기 예산의 거의 10배 이상, 그 다음에 공기는 2배, 16년 동안을 공사를 했죠.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요른 유존이라고 하는 이 건축가는 나중에 그냥 준공되기 전에 더 이상 안 갔어요. 그 다음에 준공되고도 안 갔고 나중에 자기 아들은 갔지만은.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 설계자하고 상당히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그랬지만은 지금은 이게 뭐 세계 문화유산이 됐고 그 다음에 10여 년 전인가는 여기에 2층인가 요른 유존에 대한 기념관을 전시관을 만들어서 그분의 작품 세계를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소개되는 것들은 제가 몇 군데만 빼놓고는 제가 다 가본 데거든요. 그래서 가서 보고 제 느낌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뭐 책만 보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제가 봤던 거, 느꼈던 것, 또 제가 했던 것들을 오늘 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들입니다. 홍콩 상하이 빌딩입니다. 이게 85년도에 지어졌는데요. 이거 은행 본사입니다. 그래서 홍콩에 가서 상해에 가서 보시면은 건물 중앙에 아파트에도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건물, 혹시 가이드들 안내를 받아갖고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기가 통하는 길이다 해서 건물에서도 구멍을 뚫어놓은 데가 있고, 이 상하이 빌딩은 야 1층에 이거 건물을 안 치면 안 된다, 그게 풍수가의 의견이었답니다. 그래서 이 건축가한테 제안을 한 거죠. 야 1층을 비워놓고 설계를 해라. 그러니까 1층은 비어져 있고 요 층수로 보면은 위층이 로비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서 이제 로비층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간들이 다 쉼터가 되는 거예요. 이런 공간들은 민간에서 만드는 공간 복지, 우리가 향유할 수 있는 곳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코엑스에 있는 이 별다방 또한 그 많은 점포들 중에서 중간에 저런 공간들을 서점으로 만들어서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게 해서 이게 그 넓은 공간에서 말 그대로 랜드마크가 되는 거죠. 길을 잃기 쉬운데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면은 길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냥 여기 가서 즐길 수 있는 게 이게 공간 복지의. 그렇다면 강주는 어떤 도시인가? 저도 95년부터 설계사무소를 했기 때문에 한 27년 동안 했습니다만은, 저도 한다고는 했어도 뭐 특별하게 이제 공간 복지에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그 많은 세월 동안에 강주에서는 어떤 것이 있었는가? 제가 뽑은 것은 아까 4가지라고 했는데요. 저는
건축적으로는 의제미술관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조성영 선생이 설계를 했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강주 폴리를 이야기할 때는 승효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수졸당을 설계를 했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것은 2013년도에 건축 전문가하고 사진 작가들한테 야, 한국의 최고의 현대 건축물이 어떻게 되냐, 20개를 뽑았을 때 강주에서 유일하게 들어가는 게 의제미술관이었습니다. 이화여대에 이 ECC라는 것이 있는데요. 나중에 설명할 여수에 있는 에울마루를 설계했던 도메니크 페로가 설계한 건물이고요. 여기는 공간 4억. 여러분들 수군갈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강주공원 밑에 있는 옛 전남 체육회관, 그거를 설계했던 김수근 선생이 설계했던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뽑혔죠. 그 다음에 2020년도, 2021년도에 아름다운 한국의 건축 순례해서 강주에서 뽑힌 것은 국립아시아문화 전당밖에 없다는 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세연하고 서남사는 있죠. 그래서 이것은 제가 좋은 건물이 만들어지는 게 아까 심사위원회에 의해서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가 뽑혀서 된 거고, 또 퐁피두 센터도 마찬가지였고, 그 다음에 뒤에 나중에 근데 이제 개인 건물들은 그 건축주가 애국 건축가를 컨택을 해서 이제 설계를 한 것들이었죠. 그리고 아까 대통령이 지명을 해가지고 한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아까 푸른길을 말씀을 드렸고, 의제미술관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2001년도에 준공을 했는데요. 작년 재작년에 이걸 리모델링 할 때 왜 이 건물이 좋은 건물로 뽑혔고 이렇게 이제 서울에서 전국적으로 이야기가 되는지를 좀 느꼈습니다. 이것도 공모전을 해서 심사위원이 뽑아가지고 만들어진 겁니다. 의제미술관 측에서 설계자를 선정한 게 아니죠. 그때 당시에 조성영 선생을 낸 작품을 그대로 완성이 된 거고, 시공 과정에서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은 삼능건설이 정말 온 계약보다 더 많이 투자해가지고 지어놓은 건물이었고, 근데 2021년도에 리모델링 할 때 제가 옆에 좀 자문하면서 도와줄 일이 있었는데, 이 건물을 관리하시는 허달재 이사장님 생각이 이거는 작품이다, 원 설계자의 의중을 듣고 바꾸겠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설계했던 분이 다 또 관리를 컨트롤을 해서 리모델링하고 보수를 하는 그 과정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는 게 정말 좋은 건물이 만들어지는지, 설계 과정, 그 다음에 설계자를 뽑는 과정, 유지관리, 보수할 때도 그런 마인드로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강주에 있는 건축물 중에서 최고로 이렇게 뽑히는 것 아닌가. 근데 이제 이런 것들, 미술관이 많은 것 자체가 우리가 복지인데, 지금 강주에 들어서 있는 미술관들이 어떤지 이거는 이제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시아문화전당, 여러분들이 뭐 이거는 워낙 많이 보고 들었을 거니까 잘 아실 거고요. 이것 또한 지을 때 많은 논란들이 있었지만은 빅히트는 좀 못 치고 넘어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죠. 근데 이것도 심사위원이 뽑은 거예요. 그때 123개의 작품 중에서 지상에 올라온 것도 있었고 높이 올라간 것도 있었고, 이것 유일하게 이게 그라운드 제로로 다 건물을 내린 게 유일한 게 이거였죠. 그때 당시 심사위원들이 이거를 뽑은 거예요. 강주시장이 뽑은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뽑은 것도 아니고. 이게 각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건물들이, 저는 이런 이제 우리 건축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지역이 복이 있어야지 선물을 받는다. 우선 기획 단계에서 잘 만들어야 되고 프로그램을, 그 다음에 설계자를 뽑을 때 대부분 현상 설계를 하는데, 현상 설계에서 안을 뽑는 것은
행정에서 뽑는 것이 아니라 심사위원들이 뽑는 거다. 그 위원들이 잘 뽑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설계안을 완성시키는 데는 예산이 추가되는 것들이 많은데 그 예산에 맞추다 보면은 나중에 다 자르게 돼 있거든요. 그 작품의 완성도를 높여서 필요에 의해서는 예산도 추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어야 되는데, 강주는 아직이 아니라 복을 지금 조금만 받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말이 많고 탈도 많습니다만, 저는 2011년도에 했던 강주 폴리가 그동안에 20년 사이에 있었던 것 중에서 강주 도시, 또 강주를 대외적으로 많이 어필했던 것 중에 하나다. 강주 읍성을 토대로 해서 시작한 게 지금 10년 동안 5차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강주가 이야기, 역사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강주의 자산으로 좀 만드는 것에 노력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동구에서도 관광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또 시내에 보면은 도심 관광에 대한 장소가 최근 몇 개월 사이에 만들어지고 있고 관광 책자들도 만들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제 여기에 건축적인 부분에서 좀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유럽 여행을 갔을 때 건물에 녹아있는 이야기, 신화, 역사, 그걸 가지고 답사를 가는 것 아닌가요? 대부분이. 또 박물관도 이렇게 미술관도 투어를 하지만은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강주를 좀 바라봐야 된다. 여기가 뭐 강주 공원이라는 것은 아실 거고, 또 강주 여기에 다 오랫동안 사셨으니까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잘 아실 건데, 제가 이야기했다 하면은 이제 신빙성이 없으니까 우리 노성태 선생이 썼던 책에 이 강주 공원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해놨더만요. 이게 어떤 형상 같습니까? 옛날에 구동체육관이라고 했으면 구자가 거북이 구자죠. 그래서 여기가 거북이 형상이라고 그럽니다. 그 노성태 선생이 썼던 책을 보고 그림을 그려보면 딱 이렇게 되더만요. 거북이 머리, 뒷다리, 앞다리. 이쪽 오른쪽 다리에는 지금 누가 만들어지고 있죠. 희경루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죠. 이 석탑이 신라시대 양식이라고 하니까 역사로 따져본다 하면은 강주는 40년, 50년의 역사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강주를 다른 데다 이야기할 때는 천년의 도시다. 왜? 우리가 강주 고려시대 읍성의 유허가 있잖아요. 야, 강주 천년의 역사야. 신라만 그런 게 아니다. 우리는 뭐 50년, 뭐 100년의 역사 그런 도시가 아니다. 이 강주공원은 그럼 신라시대에 선거사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또 여기 이야기는 뭐 이 거북이가 강주를 떠나면 안 되니까 절을 짓고 뭐 탑을 세워야 되는데 탑이 무너지니까 탑을 지나가는 스님이 야, 거북이의 급소에다가 탑을 세워야지 된다라고 해서 이 급소 머리에다가 목에다가 탑을 세우니까 뭐 탑이 무너지지 않고 있었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일본의 신사참배에서부터 많은 이야기가 있었던 곳이죠. 저는 거기에 곁들여서 여기에 3개의 건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강주 시민회관, 구동체육관이 있었던 빛거울 시민문화관, 그 다음에 여기 예전 분들은 뭐 수군갈비, 이게 옛 전남체육회관 건물이죠. 이 3개의 건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95년도에 풍경입니다. 제가 고등학교는 강주에 나와서 계속 객지 생활을 하다가 95년도에 강주에 설계사무소를 오픈했을 때 그 시대입니다. 구동체육관이 여기에 있죠.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게 옛 전남체육회관, 요 시민회관. 이게 81년도에 지어졌고 71년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이게 65년도에 지어졌고요. 이걸 정비하면서 다 없어졌고, 이 자리에 요 빛거울 시민문화회관을
지은다고 계획을 하면서 어떤 계획을 세웠냐, 여기에다가 문화회관을 지을 때 이 시민회관 헐고 이 체육회관을 헐어서 공원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획이 있었죠. 그래서 진행이 됐는데, 저는 참 기획 단계에서 그때 우리가 아마 기획했던 사람의 생각이 그래서 아니면은 또 한쪽만 봐서 그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김수근 선생이 81년도에 설계한 건물이고, 요거는 71년도에 전남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를 했었던 이명배 교수님이 설계했던 건물입니다. 이게 시민회관에서 최초의 강주의 문화 공간이었죠. 결혼식이라든지 공연, 많은 일들이 있었죠. 건축적으로도 상당히 가치가 있는, 그런데 그거를 다 헐겠다라고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이걸 지킨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분이 아니었으면은 이 건물이 없어졌다, 그러면은 강주에서 80년대에 지어졌던 최고의 작품이 없어진 그런 상황이었는데, 왜 그러냐면은 김수근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나라 1세대 건축가죠. 뭐 각 분야별로 1세대 건축 분야의 1세대들이 있는데요. 김수근하고 김중업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건축계에 있어서는 1세대 건축가로서 추앙받는 분이죠. 그리고 이분은 뉴욕 타임즈인가요? 거기에서가 한국의 메디치라고 칭송을 받았던 분이죠. 많은 문화예술 쪽에, 건축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쪽. 아까 2013년도에 그 공간 사옥이 그 한국의 20선에 뽑혔다라고 했는데, 그 지하에 가면 공간 사랑이라는 소극장이 있죠. 거기를 통해서 김덕수 사물놀이패가 스타가 됐고, 영광 출신인 공옥진 그 병신 춤을 추셨던 부분이 이제 뜨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던 그런 문화에 큰 역할을 했던 분이죠. 이분이 했던 건데, 저는 장소 마케팅을 하려고 했어요. 장소 마케팅이 뭐냐면은 대기업에서 공간을 잘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보여주는 것은 더 큰 한 단계 높은 이속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공간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좋은 공간을 만들어서 공간 경험을 하게 하고, 그러면 거기가 핫플레이스가 되는 거고, 돈 있는 사람은 와서 쓰고 없는 사람은 그냥 거의 공짜로 즐길 수 있도록 공간 비즈니스 차원에서 하는 거지, 그분들이 그냥 뭐 손해 보면서는 안 하죠. 그게 어떻게 보면 사회 환원이죠. 그래서 이 공간을 저는 김수근을 브랜드로 해서 꾸며보자는데 의기투합을 했었거든요. 그게 2011년도예요. 왜 그러냐면 그때가 김수근 서거 25주년, 그러면서 국제 전시회를 했었어요. 많은 컨텐츠들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외국에서도 전시하고 국내에서도 전시를 하는데, 그 컨텐츠를 여기에 전시 공간을 좀 갖다가 전시 공간을 만들자. 그래서 김수근 문화재단하고 그때 김영준 선생이 그 재단 이사장이었는데 하자라고 했어요. 어렵게 의기투합이 됐죠. 그럼 니네들이 그 콘텐츠는 공짜로 주고 여기에서 꾸미는 비용만 해가지고 김수근 공간을 만들자. 왜 건축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쪽으로 많은 역할을 하셨고 대한민국의 메디치가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호평을 받았던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김수근 아트 스페이스라고 이름도 붙여서 간판까지 붙였죠. 이 정도 됐으면 어느 정도 진척된지 이해가 되실 것 아닙니까? 근데 그때 김상수라고 하는데 기억도 생생한데, 그 작가가 한겨레에 컬럼을 쓰시는 분인데 컬럼을 썼어요. 왜 이것을 돼 있는 것을 봤어요. 강주 문화재단 오다가. 근데 이분은 엄청 김수근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 서울 남영동에 대공 분실이 있어요. 알죠? 우리 대부분 옛날에 그 운동권에 있었던 분들이 잡혀가면 거기서 많이 고문을 받았던 거죠. 김근태 씨도 거기서 뭐 고문 받고, 지금은 거기가 전시장으로 꾸며져 있지만은 그것을 설계한 게 김수근인데, 김수근이는 독재의 앞잡이에서 민주 인사를 탄압하기 위해서 그런 건물을 의도적으로 설계를 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이하 줄줄이 아주 나쁜 사람으로 썼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은 아까 김수군이 그런 역할을 했고 1세대 건축가로서 또 강주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그런 건물이고 이래저래 해서 이제 저희들이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역시 팬이 세던데요. 막 시에 전화하고 문화재단에 막 그 윗사람들한테 이야기하니까 어쩔 수 없이 꼬리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김수군이라는 것을 뺐죠. 그래서 이렇게 한참 있다가 나중에 빛고울 아트 스페이스라고 갔는데요. 저는 이 부분도 상당히 우리가 공간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컨텐츠를 하나 잃었구나,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반대의 여론이 있어도 그게 필요하다 하면은 끝까지 해야 될 필요도 있는데 못했다. 나는 그게 참 아쉽고, 양대 산맥이었던 김중업은 강주 MBC 사옥을 설계를 했죠. 이 건물이 김중업 선생이 설계한 건물이죠.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이 태반이지만은 나중에 관심 있으면 한번 여러분들이, 이게 건축계에서는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회관, 이게 71년도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강주 최초의 문화공간으로서 많은 추억과 기억과 흔적이 있었던 것을 헌다고 했을 때 천득원 교수님이 일단 총대를 메고 저희들이 옆에서, 예? 제가 그 이전까지는 죄송하지만 제가 모르는데 일단은 이명배 선생이 설계를 71년도에 양봉된 겁니다. 필리핀에서 원조는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장충체육관 같은 경우도 필리핀 기술자들이 했다는데 그거는 팩트는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서울의 강화문에 있는 미 대사관 건물이라든지 장충체육관은 필리핀 기술자들이 와서 짓고 뭐 그랬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필리핀이 더 훨씬 더 저희들 대한민국보다 선진 국가였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출처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71년도 이명배 교수님이 설계한 건데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저는 이제 여기 강우티 시장한테 제가 뭐 차 한 잔 먹어본 적이 없지만 그분한테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때 건축계에서 릴레이 기고를 하고 저도 같이 기고를 했습니다만은 하면서 했을 때 받아주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거가 시작되는 당일날 공사 중지를 해서 이게 살아남은 거예요. 이게 기획 단계에서 살아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그 결단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그분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감사하게 생각을 한 거죠. 그렇지 않았으면 이게 흔적 없이 사라졌죠. 근데 저는 이거 할 때 이걸 기획도 잘했어요. 그때 현상 공모를 했어요.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래서 뭐 나가수 방법으로 해서 설계를 심사를 했다라고 해가지고 지역 언론에서는 상당히 관심을 받았던, 그래서 이 작가가 선정이 돼서 이렇게 공개 심사를 해가지고 뽑혀서 현재의 모습이 되어 있죠. 근데 컨텐츠가 계속 바뀌고 최근에 좀 리모델링을 해서 좀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뒤에서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건물의 완성은 준공으로 해서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거에 의해서 완성이 되는 거지 준공으로 해서 완성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폴리가 됐든 시민회관이 됐든 완성해놓고 그 다음에 예산 투자가 없어요. 그러면서 다른 소리를 하는데 완성은 이용자들에 의해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옛날 한국은행입니다. 2005년도에 철거가 됐거든요. 이 경험이 있어서 저는 강주 시민회관을 살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이 한국은행을 이 공원을 만든다고 철거한다고 했을 때 제가 속해 있는 그 나무 심는 건축인이라고 하는 시민단체에 제가 사무처장을 하고 있을 때 시에 가서 이걸 철거하면 안 된다.
공원을 만들려고 하면은 이 건물을 활용해서 공원을 얼마든지 조성할 수가 있다. 그리고 한국은행이라고 하는 컨텐츠가 있다. 금고가 있고 역사가 있고 또 그 이전에 스토리가 있으니까 이거를 공원으로 꾸미면서 만들 수 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게 1995년도에 아크로스 후쿠오카라고 이 건물이 있어요. 저희가 이게 97년도인가 99년도인가 갔을 때 이것을 답사를 했는데 건물 옥상에 이렇게 하고 주변이 공원하고 건물이 하나가 그냥 되는 거예요. 나무로. 그러면서 충분하게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전혀 반응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공원 녹지과장하고 국장만 만나서 그러는가? 그때 당시에 시장님한테 이게 이렇게 건의를 했어야 되는데 저는 지금도 이 금남로 이 거리를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공원을 보면서 그리고 공연을 하더라도 지하에서 하거든요. 안 보여요. 아시아 문화정단도 가장 서운한 것이 그 광장, 지하 광장에서 수많은 행사가 이루어져도 누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가장 저는 맹점이다. 그래서 이 건물이 철거돼서 이렇게 됐을 때 2005년도에 그런 경험을 했고 그 후에 이런 경험을 통해서 건축계에서 가치 있는 건물들을 지키자는 운동이 있었고 그게 좀 효과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건물에 녹화가 되어 있는 것들이 수도 없이 많이 볼 겁니다. 강주에는 지금 기억이 없죠. 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는 동구청 앞에 있는 여기 서석초등학교고 여기에 지금 아시아문화전당 주차장입니다. 이 공사할 때의 모습입니다. 이게 16년도 모습인데요. 여기 차가 안 다니는 길인지는 아시죠? 유일하게 강주에서 도로이지만은 차가 안 다니는 길이거든요. 이거를 없애려고 했죠. 저는 이 동구청에서 요 동명동 이쪽으로 갈 때 이 공간이 없었으면 얼마나 상박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동구청 앞에 주차장으로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이 요리 차가 다니게 요리 출입구가 났다 하면은 요 길 또한 그런 상태가 됐을 겁니다. 요거는 제 자랑이 아니라 제가 나섰고 다른 시민단체가 협조를 했고 서석초등학교 학부모회 또 여기 이제 청장님이 그때 시의원이었는데 시의원이었을 때 그렇게 합심을 해서 지켜냈던 공간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은 지금 여기 이 아이러브 스트리트라고 하는 이 것도 없었을 거고 여기도 주차장으로 다 변해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됐었냐면 맨 처음에 요 길에 이렇게 주차장 출입구가 있었죠. 그래서 이것을 보고 출입구를 바꿔서 여기를 그대로 보존하자고 한 1년 동안 싸워서 지켜냈던 게 이런 공간들입니다. 그래서 도심에 걷기 편한 곳, 그 다음에 차로부터 해방된 곳이 많은 그런 도시가 매력적인 도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걸어다녀 보면 그것을 많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게 저는 공간 복지의 하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양림동을 이야기하기 전에 저는 100년 전에 강주의 모습 사진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거는 강주 100년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사진입니다. 거기에 1920년대 사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직강화가 안 되어 있었죠. 20년대 30년대에 강주천이 직강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강주 읍성은 2010년 전후로 해서 다 없어졌죠. 천년의 역사는 100년 전에 없어졌던 거고, 그러면 이런 모습은 아마 1000년 동안 큰 변화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100년 사이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고 지난 20년 사이에 또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는 10년 단위로 더 많은 변화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물리적인 부분의 변화는 이제 그렇게까지 변화가 힘들지 않겠는가. 왜? 비어있는 땅들이 이제 많이 소진이 됐죠. 그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그리고 노령화가 되어 있고, 앞으로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에 있는 분들이 앞으로 20년 후에 강주라는 도시를 봤을 때 어떻게 될지는 많은 예상들이 되는데 아마 그대로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51년도 사진입니다. 이게 양림다리고 이 언저리가 양림 오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학강초등학교, 숭일학교, 남강주 이 철도가 있는 곳이죠. 이게 50년대에는 이렇게 돼 있었지만 이게 한 70년대에 기와집으로 이렇게 좀 많이 이제 속칭 집장사들이 많이 지어졌죠. 이 서석동에도 그런 한옥들이 많이 있죠. 그렇게 지어진 게 이곳입니다. 근데 그 이전에 제가 이 사진을 하나 더 추가했던 게, 제가 금남 지하상가를 지나다 보니까 벽에 이게 사진이 있어서 찍었는데요. 65년도에 조선대학교 모습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때 이 산들은 이런 산이었죠. 60년이 지난 지금 산의 모습하고 비교해 보면은 자연은 그렇게 복원력이 강하죠. 이게 인간이 만든 것 외에는 다 자연인데 그 자연 속에서 인간들이 도시를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 그리고 불과 60년 전에 이런 모습의 강주가 60년 후에 지금의 모습을,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을 본다 하면은 앞으로 도시들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게 우리 삶에 어떻게 또 피드백이 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려고 보여드린 겁니다. 저는 이 펭귄 마을을, 이 공간을 이렇게 재생을 하는데 제가 총괄 건축가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이 공간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저는 이 펭귄 마을에서 김동균 촌장이 아니었으면은 이런 공간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다. 그래서 이 공간을 리모델링 할 때 그분의 공간을 만들자고 해서 그분이 쓸 수 있는 그 공간이 여기에 공예 특화거리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있죠. 그래서 도시에서 그렇게 활동하시는 분이 있었기 때문에 펭귄 마을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고, 양림동에 여러 1904년도부터 선교사분들이 오셔가지고 근대 선교의 역사, 또 건축의 역사, 다양한 그 후로 많은 문학인들, 예술인들이 있었지만 최근에 이런 것들이 도시 재생과 또 뉴트로 네트로 하는 그런 어떤 트렌드에 맞춰서 이런 공간들이 만들어졌다. 이게 양림동의 또 강주의 하나의 자산이 된 부분이 있죠. 전일빌딩 245가 2020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건 뭐 늘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옥상에 좀 새롭지 않나요? 옥상이 다 개방되어 있는데 혹시 옥상을 가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여기를 총괄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면서 제가 주장했던 게 딱 한 몇 가지가 있었는데, 여기에 딱 눈에 보이는 게 전망 엘리베이터를 만들자, 옥상을 시민들한테 돌려주자 하는 게 제가 주장을 해서 그때 당시에 박양 실장이 제 의견을 동의를 해줘 가지고 예산을 바꿔서 만든 공간입니다. 저는 강주에서 공공건물에 옥상이 개방된 데가 없다. 최소한도 전일빌딩은 강주 읍성의 중앙에 있었고 68년부터 지금까지 강주의 현대사를 다 목격했던 곳이다. 그리고 지금 5, 60대, 4, 50대가 전일도서관부터 해서 방송국, 모든 추억이 있었던 것이 어떻게 보존돼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래저래 하다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면서 현재의 모습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리모델링을 할 때 어느 한 분이
그때 절반을 철거하고 절반만 남기려고 했는데요. 그 중에 자문위원 중에 한 분이 야, 예전에 여기에 헬기로 이쪽에 난사를 했기 때문에 헬기 흔적 탄흔이 있을 거다, 있을 수 있다, 그걸 조사해보자 해서 조사한 게 오늘의 이것이 다 나온 거죠. 그때 당시는 개인 건물이었고 10층에는 창고로 써가지고 어느 누구도 쓰지 않았답니다. 방치되어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사를 해서 이 탄흔을 발견했고, 그래서 이렇게 증언으로만 나왔던 것을 증거로 제시를 했어도 뭐 요새 다 오리발 내고 말을 바꿉니다만은 그렇게 바꾸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건물이 의도는 어떻게 돼서 샀든 결과적으로는 강주의 랜드마크가 되고 역사의 산 증거로서 남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강주의 역사가 뭐 40년밖에 없냐라고 하는 것은 늘 뭐 80년 5월부터만 이야기해서 제가 우리가 100년의 역사, 1000년의 역사를 좀 넓게 보자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저는 어느 도시를 가서 내가 10년 전에 갔는데 10년 전에 봤던 그 건물이 있으면은 새로운 추억이 또 쌓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래된 건물 그 자체만으로도 그 도시의 정체성이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은 유일하게 강주에서 전입빌딩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저는 이거를 살리기 전에 공사 중에 옥상에 시청 관계자분하고 그 국장님을 모시고 그 전입빌딩 옥상을 갔어요. 공사 중일 때. 그래서 이 풍경을 보여줬어요. 이 풍경을 옥상을 개방하지 않으면은 강주 시민들한테 줄 수가 없다. 옥상에 올라가서 보는 것은 시민들한테 권력을 주는 거다. 그래서 이거를 보여주고 그분이 동의를 했고, 그래서 제가 그 실장님한테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필요 없어, 안 된다고 해버렸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좋은 공간이 만들어지는 데는, 그래서 제가 그 지역이 복이 있어야 되고, 복이 있다는 것은 거기에 많은 구성원들이 바라보는 지향점이 좀 비슷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는 우리가 전남도청의 역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은 혹시 모르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이게 67년도의 사진이랍니다. 이게 전남도청이죠. 2층으로 되어 있죠. 여기는 지금 YMCA가 있고, 이것도 지금 살아있는 거고, 이거를 1930년도에 김순아라고 하시는 그때 도청 공무원이죠. 그분이 설계를 했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서울로 올라가는데, 그분은 건축계에서 아주 그 획을 그었던 분이에요. 우리 건축사로서는. 그래서 서울의 건축사회관 1층에는 김순아 홀이 있어요. 그분의 어떤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김순아 선생이 1930년도에 이렇게 설계를 해서 지었죠. 그 후에 1975년도에 김태만이라고 하시는 강주의 건축가 1세대 건축가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3층으로 중축을 하고 이 건물까지 같이 설계를 해서 오늘의 존치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는 붉은 벽돌이었지만은 미 군정 시대에 이제 페인트를 칠해서 지금까지 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많이 듣고 있는 이야기들이고요. 이게 아시아 문화 전당하고 얽히면서 이제 많은 논란이 있고, 지금까지도 뭐 ING 상태 아닙니까? 이런 상태에서 제가 그래서 어떤 건물이 들어서려고 하면은 프로그램 맨 처음에 기획하는 거, 그 다음에 심사위원이 잘 뽑아야 되는 거, 그 후에 공사 과정에서 잘 만들어지는 거, 유지관리가 잘 되어야 되는 거, 잘 써야 되는 거, 이렇게 돼야지 명소가 되는데, 아시아문화전당하고 전남도청은 참 불편한 만남이 결과적으로 돼서 오늘의 이 모습이 된 거죠. 맨 처음에 프로그램상에서는 이것만 살리고 나머지는 다 철거해도 된다라는 조건이었어요. 시험 문제가. 그래서
당선작이 이 당선작은 이것을 살리고 나머지는 다 헐고 지하로 내려갔고, 어떤 작품은 이 우회를 다 살리고 지상으로 올렸고, 그런데 심사위원이 이것을 뽑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계해서 공사 중에 뭔 소리냐, 다 지켜야 된다 해가지고 이래저래 해서 이제 이 내용들은 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내용을 아실 거고, 현재의 모습이 이렇게 돼서 지금 아시아문화전당하고 전남 애톤청사가 거의 제 기능이 발휘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참 이게 강주에 참 저는 공간 복지를 잘 할 수 있는, 왜 그러냐면은 이 건물을 설계할 때 혹시 건축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 설계자가 어떤 설명을 했는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이야기했던 게 프랑스 파리에 있는 퐁피두 센터를 비교를 했어요. 퐁피두 센터의 앞마당이 이 문화의 전당 이 마당과 똑같은 거의 같은 크기로서 그런 기능을 할 거다. 이것은 도시민한테 시민들한테 엄청난 혜택을 줄 거다라고 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그 기능을 못 하고 있죠. 그래서 아시아문화전당이 들어섰을 때 서울에서는 DDP라고 ACC, DDP 우리 건축계에서는 두 개를 비교하는데, 국립아시아문화전당하고 동대문 디자인프라자, 여기는 재미건축가 유규승 선생이 설계를 했고, 이건 자하드라고 하는 외국 건축가가 설계를 했는데요. 이것을 설계를 했을 때는 건축계에서는 상당히 좋게 평가를 했어요. 옛 전남도청을 잘 보존하면서 지상에 녹지를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공원을 제공해주고 무등산을 볼 수 있는 경관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또 옛 전남도청을 우뚝 서게, 왜? 주변을 다 건물을 제거를 했으니까. 이것이 들어섰을 때 서울 건축계에서는 동대문 운동장에 지어졌던 거거든요. 도시의 맥락을 무시하고 동대문 운동장의 역사를 깡그리 뭉갠 건물이다. 웬 우주선 같은 정체불명의 건물이 나타났다. 그런데 지금은 대한민국을 가면은 꼭 가야 될 명소가 되어 있죠. 그거는 왜 그랬는지는 뭐 각자 입장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아까 제가 강주가 2000년도에 들어서서 제가 4가지를 뽑았었는데, 이 4가지가 정말 제 기능을 앞으로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면서, 아시아문화전당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 하늘공원이 그나마 강주의 명소로서 역할을 해주고 있죠. 그렇지만 이 광장은 완전히 제 기능을, 여기가 맨 처음에 계획은 철거하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었지만 이것이 이제 막히면서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제 이런 기능들이 완전히 다 가로막혀서 행사를 해도 이제 알 수가 없는 것이고, 다만 이곳이 그나마 강주의 명소로서 이런 센트럴파크가 됐든 푸른 길이 됐든 우리 서울의 서울역 앞에 고가가 이렇게 공원으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또 경의선 철길도 만들어지고, 이 선형으로 만들어져 있는 공원들이 훨씬 더 주민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거든요. 이게 동구에 있는 푸른 길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이 접점이 생기는지. 이런 공간들도 강주에 참 좋은 공간이다. 저는 요새 월드컵 시즌이어서 제가 이것을 어제도 뭐 평가전이 있었습니다만은 2002년에 저는 이것이 만들어졌을 때 그때 여기에 4강 신화를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4강 신화의 단물, 그 다음에 월드컵의 단물은 수원에서 다 가져갔어요. 수원에서는 월드컵 기념관을 만들었죠. 그래서 박지성이를 앞에 내세워 가지고, 이제 박지성이는 고흥하고도 인연이 좀 있지 않습니까? 기념관을 만들었다가 지금은 축구 박물관으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수원보다는 강주가
사강 신화를 여기서 썼기 때문에 여기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이전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런 마케팅을, 공간 마케팅에 너무 조금 신경을 못 쓰는 것 아닌가. 제가 아까 김수근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이렇게 사강 신화를 썼지만은 전혀 활용을 못했다. 그러면 수영대회 끝나고 양궁대회 끝나고 그 다음에 뭐가 남냐, 그런 부분들. 그래서 어떤 것을 유치했을 때 그 다음에, 이게 저는 아시아 문화 전당을 만들 때 이게 도시 공간 구조가 어떻게 변해서 주민들한테, 후손들한테 선물로 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깊은 고민이 있었는가. 근데 대전은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대전 엑스포를 하고 그 넓은 공간을 만들어서 지금 신세계 아트 앤 사이언스라고 하는 복합 쇼핑몰을 유치해 가지고 강주 사람들을 엄청나게 배 아프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요게 건물의 컨셉은 이 고싸움에 이 고들이 부딪히는 그거에서 컨셉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 설계의 컨셉은. 이게 모든 건물에는 나름대로 컨셉이 있어요. 나중에 뒤에서도 좀 말씀드리겠지만은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같은 경우는 어떤 컨셉이었을 것 같아요? 거기에 가면은 딱 그 컨셉을 동판으로 만들어 가지고 붙여놨어요. 오렌지예요. 나중에 한번 검색을 해보십시오. 오렌지를 커팅해 가지고 거기에서, 이게 공모전을 하면은 디자이너들이 어떻게 형태를 만들까를 고민을 하는데, 그 이전에는 뭐 돛담배다, 조갑이다, 파도다 그런 데서 연상을 했다 하지만은 설계자는 자기 와이프가 간식으로 가지고 온 오렌지에서 컨셉을 영감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강주시청, 전남도청, 여기 몇 층인지는 아시죠? 이게 5층이고 이게 몇 층일 것 같습니까? 18층이죠. 그럼 5층하고 18이면 우리가 뭐가 연상이 된가요? 5.18이죠. 이 설계자는 5.18을 연상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건물 규모를. 그리고 서해안 시대에 영산강으로 흐르는 배를 상징한다고 해서 앞에 위에 건물이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죠. 뱃머리. 어떻게 보면은 돛담배 같지 않은가요? 항토 돛담배. 그러니까 건축하는 사람도 뭔가 컨셉을 해서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거니까. 여기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겨울철에 여기 스키장 하는 거 외에는 시민들이 공간을 활용할 만한, 그래서 강주에 있는 공공 건축물 중에서 공간을 시민들이 그냥 편안하게 가서 놀 수 있는 곳이 별로 없다. 여기는 몇 층일 것 같습니까? 22층에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전망대가 하나 있죠. 22층은 22개 시군을 상징하죠. 일단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해서 그나마 여기에는 전망대라도 하나 만들어 놨죠. 그래 가서 보면은 전체가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에울마루, 아까 제가 도메니크 페로라고 하는 유명 그 작가가 설계했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역의 많은 기업들이 이제 금호가 문화예술적으로 투자를 해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은 강주에 이런 공간들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지금 문화예술회관이 리모델링 한다 해가지고 공연장을 하나도 쓸 수가 없는데, 이거는 정말 복지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좋은 공연이 못 오고 좋은 연주자들이 할 수가 없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문제가 있는 거죠. 여수에서 지역사회 그 한원을 위해서 GS 칼텍스가 이런 이제 그 지역 기여를 하는데, 지역사회에다가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뭘 지어줄까? 병원을 지어줄까? 학교를 지어줄까? 했을 때 이 지역사회에서는 문화 공간을 지어달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만들어졌고, 이게 예술인들한테 엄청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그래요. 그만큼 관리를 잘 하겠죠. 그리고 운영비도 매년 뭐 60-70%를 회사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여러 또 뭐 바닥에 깔린 사연들은 있겠죠. 저는 요걸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큰 공간, 이게 대공연장이 1000석이 넘어요. 소공연장이 300석이 넘고, 이렇게 큰 공연장을 땅속에다가 다 넣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다 복원이 됐죠. 땅을 파서 놓고. 그래서 제가 아까 요거를 보여드리는 것은 제가 조선대 그 65년도에 지었을 때 그 뒤에가 완전히 민둥산이었지만은 지금은 다 회복이 됐잖아요. 자연.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이 지역 사회에서 이 자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좀 그냥 말씀을 드리고자, 그러면서 이런 여수의 지역 사회에서 문화예술 공간을 만들어서 얼마나 그 사람들이 향유하고 있는가, 강주는 이런 향유를 우리가 정말 하고 있는가 제대로. 이 장도라고 하는 섬을 문화예술 섬을 만들었잖아요. 지역민들한테는 뭐 아주 저렴하게, 또 뭐 공무원 없을 때는 공짜로. 강주는 뭐가 있죠? 저는 이제 이 건축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게, 다른 각도에서 이게 혹시 어느 건물처럼 보이는가요? 비슷한 형태의 건물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있는데요. 그러죠. 교보라고 보셨으면 정확히 보신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교보 빌딩이 아니거든요. 이게 강화문에 있는 교보 빌딩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 건물인데 도쿄에 있는 주일 미 대사관이거든요. 제가 이곳을 이야기하는 것은 도시의 공간들, 이 건물이 지어지는 순간까지는 개인 건물이지만 건물이 들어서고 난 순간 준공 후부터는 이게 공공재예요. 그리고 소유는 그 사람들이 하지만 활용을 하는 사람은 주민들이 하는 거거든요. 공간이 됐든 경관이 됐든. 이 건물이 76년도에 설계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시제펠리라고는 아주 유명한 미국 건축가인데, 교보의 창업주께서 강화문에다가 사옥을 지으려고 할 때, 그때 당시에는 지금 정보가, 지금은 인터넷상에 뭐 지식이 넘쳐 흐르지만은 그때는 애국에서 채광공 가지고 오고 애국 한번 갔다 오면은 엄청난 이게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분이 강화문에 여기에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 애국에 다니면서 많은 건물을 봤답니다. 그러면서 일본에 가서, 그때 당시에 이제 76년도에 지어졌는데 아마 이분이 한 80년도쯤에 일본에서 이 건물을 보고 바로 이거다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설계자한테 이 땅에다가 의뢰를 했어요. 근데 맨 처음부터 이렇게 설계는 할 건축가가 없죠. 그래서 나름대로 한국의 정서, 강화문이라는 특징, 그 다음에 교보라고 하는 이런 도시, 그 회사의 어떤 이념, 그렇게 해서 제안을 했는데 계속 거절을 했죠. 결과적으로 이거다고 갖게 하라고 해서 이렇게 됐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건 일본의 전통 건축의 다다미의 어떤 패턴들, 기둥과 다다미의 격자, 그러면은 한국의 전통으로 바꿔서 이야기해도 뭐 차이가 나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었고 이게 전국에다 다 꽂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건물을 보면은 이 간판이 없어도 회사가 어딘지를 아는 거예요. 맨 처음에 창업자는 그것을 노렸던 거죠. 그래서 삼성의 본사, 또 강주의 삼성 건물을 보면은 어떻게 돼 있다는 거, 현대 건물의 본사들을 보시면은 다 나름대로의 그 건물에 어휘가 있어요. 작가들이 많이 쓰는 어휘가 있는 것처럼 그 회사의 어휘들이. 교보의 가장 큰 특징은 교보 문고가 있어가지고 복지 혜택을 많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강주 1구 앞에 있는 거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리모델링 하면서는 다 변화를 겪고 있죠. 그래서 도시도 유기체라고 하지만 건물도 유기체처럼 그 시대에 따라서 계속 변화를 하고 있는 거죠. 서울, 저희들 세대, 저희 우세대들은 서울 하면 63빌딩을 생각을 했죠. 이것은 이미 서울의 상징이 됐어요. 전망대, 그 다음에 수족관, 이거는 가면은 다 구경했던 그런 아마 기억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서울 하면 지금도 63빌딩인데 주변에 그 높은 건물이 있어도 서울 하면은
지금 뭐 한 40대 이상들은 63빌딩을 연상을 하는데 지금은 바뀌었죠. 지금 젊은 세대들은 63빌딩 잘 모르죠. 이 건물을 기억하죠. 송파에 있는 롯데월드타워. 그러면 이 건물은 어떻게 만들어졌냐? 교보가 그 창업자의 의지에 욕망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처럼 여기도 창업자의 그런 욕망에 의해서 30년 만에 지어지지 않습니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잠깐 근데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 롯데라고 하는 것은 뭐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 슬픔에 나오는 거기에 이제 주인공 이름을 땄다는 것은 아실 거고, 이분이 일본에 가서 고생하면서 돈을 벌 때 나는 최고의 건물을 짓겠다라고 하는 그런 야망을 가지고 기업을 일구어서 우리나라 최고의 건물을 짓겠다고 해서 30년 전부터 1989년이죠. 그때 이게 87년부터 나는 최고의 건물을 짓겠다라고 해서 30년 만에 2017년도에 완공을 하죠. 이게 시대를 잘 만나야 돼요. 이분이 그런 야망이 있었고 또 이렇게 높이 지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될 것이 한두 개가 있겠습니까? 가장 큰 나머지는 다 돈으로 해결했는데 해결이 안 된 게 있어요. 바로 서울공항 비행 이착륙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근데 그걸 누가 풀었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푼 것 아니에요. 그 사람은 건설인 출신 아니에요. 그래서 활주로 각도를 3도 바꿔서 공사 다 해주고 그러면서 지었던 것 아닙니까? 이분은 꿈을 이루었죠. 꿈을 이루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 전망대에 올라가서 보시고 돌아가셨죠. 여기에 대한 의미는 이게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제가 여기 홍보관에 가서 물어보니까 붓, 먹, 벼루, 그러면 종이는 뭐냐? 하늘에다가 역사를 쓰겠다는 게 컨셉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난 특이한 것은 이 타워를 만든 사람들도 역사를 함께 쓴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타워를 만든 사람이라고 이런 탑을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제일 나중에 크레딧이라고 해서 쭉 참여했던 사람 수백 명의 이름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여기에 100일 이상 와서 일한 사람들을 8,800명을 모아가지고 여기다 다 기록을 해놨던 거죠. 역시 역사 기록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다. 그 후에 현대자동차 한전이 뭐 우리 혁신도시로 오고 이 땅을 매각을 했지 않습니까? 삼성하고 현대하고 경쟁을 해서 현대가 샀죠.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땅값이 어마어마하죠. 평당 4억 4천만 원을 주고 샀으니까 4,400만 원이 아니라 평당 4억 4천. 삼성은 3억 5천인가 아니 2억 5천인가 썼을 거예요. 절반 가격. 근데 그때 당시 정몽구 회장은 이렇게 롯데월드타워보다 6m 더 높은 건물을 짓겠다라고 했어요. 설계까지 했죠. 근데 지금에 와서는 나 이렇게 안 지으란다. 50층짜리 3개로 지으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시대가 바뀌고 창업주하고 2세하고 생각이 바뀌어요. 그리고 공사비도 훨씬 많이 들고 또 여기도 국방부하고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키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걸 도시는 누가 만들고 도시의 얼굴은 어떻게 바뀌는지 서울의 63빌딩, 롯데월드타워, 그 다음에 뉴욕, 시드니, 그 다음 강주. 도시는 어떻게 보면은 건축주들이 바뀌는데 행정에서는 심사위원 또 거기에 관련된 사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복이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러면 강주는 어떤 도시인가? 지금 멋진 공간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 다음에 우리가 얼마나 사랑을 하는가, 그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만큼 시간을 보내면서 친구가 되는가.
건축과 공간으로 만들어진 그 공간이 완성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시간이고 그 시간 속에서 사람들이 살면서 완성되는 건데, 거기에 그러면서 이야기가 녹아들고 거기에 역사가 되고 도시의 아이콘으로 이게 발전을 하는 건데, 과연 우리 강주는 어떤 도시인가,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리오 보타라고 하는 유명한 건축가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도 몇 개 설계를 했어요. 강남 교보, 남양주에 있는 성모 성당, 그 다음에 리움 미술관, 이런 것들을 했는데, 저는 이분의 말이 우리가 좀 명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건축은 인간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증언하며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현대를 증언한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한 선물이다. 건물이 어떻게 지어지느냐에 따라서 후세대의 선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부채가 될 수도 있다. 이 강주라고 하는 데는 지금 그럼 도시 정책은 정말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일하고 먹고 자고 공부하고 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만들어지는 게 공간 복지의 하나가 되고, 이거는 주민들의 삶을 풍부하게 하는 주민 복지의 하나가 된다. 그렇기 위해서는 걷기도 편해야 되고, 요새 살기 좋은 도시가 걷기 좋은 도시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푸른 길, 여기 서석초등학교 학교 앞에 있는 그런 어떤 보행자 공간, 그 다음에 나중에 뒤에서 이야기할 금남로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한번 공유해 보려고 하는 거죠. 강화문 광장이 원래 이런 상태였죠. 2년 전만 해도. 근데 세종문화회관 앞에 있는 곳은 차선을 줄이고 이렇게 넓혔죠. 그러면서 요리 시청으로 해가지고 쭉 서울역까지 연결하는 그런 걷기 좋은 도시를 만들려고 했죠. 강주도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있죠. 요 금남로, 그 다음에 민주광장, 지금 뭐 차로 되어 있고, 여기에서 이렇게 가려고 하면 무단횡단을 해야 되고 횡단보도도 없죠. 다 지하로 해서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뭐 지하상가니 뭐니. 이게 정말 강주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을 이런 계획들도 뭐 세웠던 때가 있었죠. 10년 전에. 근데 전혀 못하고 있는데, 강주가 아니라 도시가 경쟁력이 있는 도시는 일단 차로부터 해방돼서 걷기 편한 곳이 많아야 되는데, 저는 5.18 민주광장하고 금남로에 대한 생각들이 다시 한번 해야 될 때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복합 쇼핑몰을 지금 막 이슈가 되고 있어서 지금 뭐 요 신세계짜리하고 2m짜리에다가 한다고 하는데, 일단 2015년도부터 뭐 협약을 해가지고 추진하다가 2017년도에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게 대전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지어졌지 않습니까? 대전의 엑스포 광장 옆에 이게 지어졌죠. 아마 이게 강주에서, 뭐 제 개인 생각인지는 몰라도 강주에서 지으려다가 안 가고 바로 여기다가 지어졌다면 우리가 배가 좀 덜 아팠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훨씬 더 우리가 더 이슈화가 됐던 것 아닙니까? 선거하고 맞물리면서. 근데 이것도 선거 때문에 이거 또 유야무야 됐던 건데, 그래서 참 선거하고 관계없이 지역의 도시 공간이 잘 만들어져서 이게 분명히 부작용 그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훨씬 더 긍정적인 부분들도 많다. 여기에서 향유할 것들이 많아요. 옥상 광장뿐만 아니라 이 높은 전망대. 그래서 음과 양이 있지만은 음은 최소화시키고 양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의 전략과 정치력과 행정력이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건축은 전문가 영역만 아니다. 우리 모두의 영역이다. 그래서 인문학이라고 건축을 이제는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생활학문이다. 왜? 부동산만이 아니다.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것. 그래서 제가 맨 처음부터 이야기했던 게 인간이 건물을 만들지만 건물이 다시 인간을 만들고, 그 공간이 어떤 인식을 지배하고
또 인식이 공간을 만들기도 하고 그런 생각에 의해서 도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는 어떤 누구나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지 전문가만의 대상은 아니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지금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50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퐁피두 세타도 한 50년, 루브르의 유리 피라미드하고 그거 다시 만들어진 게 한 40년. 그 다음에 서울의 동대문 디자인 프라자 불과 한 10여 년. 그 다음에 이제 많은 것들이 이렇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인들이 만드는 건데, 강주는 무엇을 만들고 있지? 야, 그럼 너는 뭘 만들고 있냐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면서 지금부터라도 아까 마리오 버타가 이야기한 것처럼 잘 만들어진 건물들은 후대를 위한 선물이다. 어떤 선물을 10년, 50년, 100년 후에 후손들이 현재를 살았던 조상들한테 감사할 것인가? 지금 우리가 유럽을 여행하면서 가이드들이 이야기할 때 하는 게, 그리스 로마에 가면은 나는 조상 덕분에 먹고 산다라고 뭐 이야기를 하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또 부정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것 가지고,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도 조상이 그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만들어 놔서 이렇게 있는 거고, 에펠탑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한 선물이 되기를 저는 바라고, 이게 주민복지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 주민복지에 여러 가지 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켜가 공간이고, 그 공간을 만드는 것은 앞에 이야기했던 그런 가정 속에서 공간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저는 공간복지의 큰 틀에서 주민복지가 건축과 도시공간을 통해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바리톤 최교성입니다. 여러분 많은 수가 나와주셨는데요. 동구 인문대학에서 아주 수준 높은 음악을 제가 첫 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영화 어바웃 타임에 나왔던 일문도라는 곡인데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셔서 행복하십니까? 야, 많이 행복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가정에 돌아가면 가족들이 있어서 행복하고, 직장에 가면 직장 동료들과 함께 일을 할 때 좀 행복하고, 또 이렇게 같이 오늘 같은 자리에 있을 때 행복함을 느끼죠. 이렇게 어떤 구성원들이 함께 있을 때 이 지구가, 이 세계가 완벽하게 돌아간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탈리아 칸촌의 Il Mondo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Aperto gli occhi per guardare intorno a me e intorno a me girava il mondo come sempre. Gira il mondo, gira nello spazio senza fine, con gli amori appena nati, con gli amori già finiti, con la gioia, col dolore della gente come me. Il mondo, soltanto adesso io ti guardo, nel tuo silenzio io mi perdo e sono niente accanto a te. Sempre il giorno ed il giorno era stanotte amore non l'ho più.
aperto gli occhi per guardare intorno a me, e intorno a me girava il mondo come sempre. Gira, il mondo gira nello spazio senza fine, con gli amori appena nati, con gli amori già finiti, con la gioia, col dolore della gente come me. Il mondo, soltanto adesso io ti guardo, nel tuo silenzio io mi perdo, e sono niente accanto a te. Sempre il giorno ed il giorno era. Il mondo non si è fermato mai un momento, la notte segue sempre il giorno ed il giorno era. Pensato a te, a te.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수준 높은 노래를 불렀을 때 공연장에서 이렇게 환호가 뜨겁고 박수가 뜨거우면 역시 문화예술 수준이 높으신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셨구나 저희가 알게 됩니다. 맞습니까? 예, 첫 번째 곡은 행복에 관한 이탈리아 깐조네였고요. 두 번째 곡도 이번에는 조금 여러분들 귀에 익숙한 곡으로 행복에 관한 곡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영화 파파로티 혹시 보셨나요? 거기 한석규 씨가 주인공으로 나오는데요. 한석규 씨가 엔딩곡으로 가장 사랑했던 곡이고 해바라기가 불러서 아마 여러분들 귀에 익숙하신 곡일 겁니다.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두 번째 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때론 지루하고 외로운 길이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때론 즐거움에 웃음 짓는 나날이어서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항상 행복한 시간, 행복한 나날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악가가 연주회장이나 공연장에 오면 보통 앵콜곡이나 아주 엔딩곡으로 많이 쓰는 곡입니다. 열린 음악회에서도 많이 쓰이는 곡이고요. 혹시 푸니쿨라라는 곡을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우리가 산으로 갈 때 푸니쿨라 기차를 타고 가자 해서 얌모, 꽃바, 푸니쿨라, 얌모 이렇게 세 단어가 나오는데 후렴구가 나오면은 제가 선창을 하면 여러분들 어렵지 않으니까요 같이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푸니쿨라 마지막 곡으로 전해드리고 다음 기회가 또 있으면 만날 기회가 있으면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푸니쿨라 들으시고 그 다음 순서로 여러분 유익한 시간,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u sai io adosto cuore grado che un dispiette farmelo un po' adollo poco cose masse frie nella sta e non te corri appresso non ti strie sulla guarda 무서운 물품 든 저기 저 산에 올라가자 같이 올라가자 그곳은 지옥같이 무서운 곳 무서워라 산으로 올라가는 기차 타고 모두가 새 저 하늘 위에 붉은 태양 보라 어서 오라 양모 꽃과 양모야 양모 꽃과 양모야 뿌리굴라 꽃과 양모야 뿌리 다같이 마지막 양모 꽃과 양모야 양모 꽃과 양모야 뿌리굴라 꽃과 양모야 뿌리굴라. 고맙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